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의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시장에 대한 많은 투자가분들과 기업들의 예측이 오락가락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반도체만큼 믿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반도체는 메모리를 떠나서 상당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곽수영의 경제프리즘에서 NPU, GPU, CPU에 대한 그리고 TPU까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다양한 CPU의 모습들이 어디에 쓰이느냐, 아마 AI, 인공지능 쪽에 많이 쓰인다는 것쯤은 이제 곽수영의 경제프리즘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상당히 또 다른 하나의 그 메모리 부분 또 비메모리 부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반도체 시장의 1, 2분기의 실적들이 매우 저조하게 나온 상황에서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의 향방, 과연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 이 3파전이 벌어질 것인데 여기에 AI에 필요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의 역할과 기능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지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AI 전문가십니다. Manned, Unmanned 최홍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IT 전문가입니다.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러면 제가 이영수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뭐 챗GPT 이야기하고 뭐 AI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2016년도에 처음 아마 AI가 뭐라는 걸 봤을 거예요. 이세돌 바둑 두면서. 근데 저는 학교 졸업할 때 1996년에 94년 정도죠.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하고 그다음에 GP, Generic Process라고 해서 소위 물리학에서 따온 유전인자의 변형 과정을 역추적하는 그런 모델을 갖다가 한번 인공지능 모델로 개발하는 계량경제 모델을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들 AI의 추세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낯설으신 분 계실 거예요. 고대역폭 HBM 이쪽 시장이 어떻게 지금 기술이 진행되고 있는가요? 네, 지금 그 제너러티브 AI라고 해서 이제 네. 챗GPT 효과로 인해서 지금 모든 빅테크들이 다 이쪽으로 이제 네,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막 쏠려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한번 쫙 몰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미국 빅테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갑자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AI 트렌드가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갑자기 막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제일 편하게 갖다 쓰기 좋은 게 이제 엔비디아 GPGPU라는 거죠. 제너럴 퍼포즈 GPU라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챗GPT의 가장 큰 수혜는 엔비디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크게 주가가 상승을 했고, 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하고 친한 업체들을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그렇겠네요. 그게 이제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본, 대만, 한국 시장도 그랬었는데 여기서 엔비디아 A100이나 H100 같은 고성능 AI GPU에 HBM이라는 SK 하이닉스의 고용량 고성능 디램이 덩어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주식시장에서 HBM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핫하게 부상을 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되게 놀라웠던 게 그동안 뭔가 기술을 주도하는 거는 삼성이었고,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뭔가 따라가는 그림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SK 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굉장히 하이엔드 시장을 주도하면서 오히려 지금 삼성이 따라가는 그림이 벌어진 거죠. 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최홍수 대표님. 네. 이 지금 AI의 연산의 특징이 근데 기존에 우리가 컴퓨팅 하던 이제 뭐 CPU 중심의 그 연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기존에는 계산을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죠. 그러니까 이제 CPU가 이제 연산을 얼마나 더 빨리 하냐 이런 게 훨씬 더 도미넌트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는 네.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했어요. 그냥 이제 그 데이터를 잠깐 임시 저장해놨다가 그걸 이제 CPU가 연산하고 다시 이제 리턴하는 이제 이 정도의 이제 일만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AI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쓰고 네.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죠. 되게 엄청나게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메모리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네. 그것들을 이제 연산하는 속도보다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처리하냐가 훨씬 더 중요해졌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디에서 바틀렉이 걸렸냐면은 그 많은 데이터가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연산 장치인 GPU에서 연산을 하고 다시 가져오는 그 밴드위드 자체가 예. 굉장히 크리티컬해진 겁니다. 기존의 메모리에서는 사실은 그게 뭐 크게 영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네. 데이터를 많이 주고받다 보니까 이제 그
얼마나 빨리 이 데이터를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고 다시 주고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제 HBM이 이제 화두가 된 겁니다. 예,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제가 부연 설명도 하고 이 부분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 저희들이 다음 나누는 이야기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옛날에 읽은 책 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뉴욕까지 지금 광 케이블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그 광 케이블이 이렇게 곡선으로 깔려 있는 것을 한 투자자가 이걸 직선으로 깔았을 때 과연 몇 초의 차이가 날까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0분의 1초 차이가 난다. 정보가 전달되는데 직선으로 까니까 100분의 1초 빠르게 전달되더라. 그랬을 경우에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느냐. 제 기억에 월 20억 달러 정도 가치 투자의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역폭, 밴드위스트라고 하는 게 여기 CPU가 있는데 메모리를 저장하는 게 옆에 붙어 있느냐, 이만큼 떨어져 있느냐의 거리의 차이. 그 다음에 이게 옆으로 퍼져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층층으로 쌓여 있느냐의 차이.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이 GPU나 NPU, TPU가 메모리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를 빨리 끌어당겨서 쓰고 다시 또 저장하는 요 시간에 1000만분의 1초 게임이 이 컴퓨터의 성능, 그러니까 AI 지능의 성능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그게 보통 저희들이 광대역 이거는 많이 썼는데 고대역이라고 하는 건 또 생소한 단어거든요. 이제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거의 이제 초창기잖아요. 그럼요. 이제 AI 혁명의 초창기인 거고 그 컴퓨팅 방식이 기조되는 이제 폰 노이만이라는 천재가 네. 80년 전에 고안한 그거를 그대로 쓰다가 예. 이게 또 AI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 폰 노이만을 넘어서는 그 상황인데 그러면 AI라는 건 결국 사람의 뇌를 모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의 뇌처럼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같이 있으면 제일 좋은 건데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방금 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니까 지금은 최대한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가까이 붙여놓는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인 수준이고 네. 요게 좀 더 나중에 개선이 되면 이제 프로세스 인 메모리가 되는 거고 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라는 거는 컴퓨팅 인 메모리를 지향하겠죠. 이제 그런 네. 것들은 우리 그 대표님 같은 분들이 열심히 연구 개발하셔가지고 나중에 뭔가 최영수 대표님한테 뜨는 그렇죠. 이게 저런 분들이 열심히 네. 하셔야죠. 네. 열심히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최영수 대표님. 방금 우리 이영수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어떤 점에, 그러니까 HBM이 갑자기 뜨는 이유가 많은 투자가분들께서도 물론 HBM이 뭐다는 건 알고 있겠지, 패키징 기술 중에 하나다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메모리 칩을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이걸 어떻게 뚫어내서 그 안에의 회로망을 또 연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철심을 박는다고 해서 뭐 층을 높이 쌓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각 회로판에 층마다 있는 회로판이 이 철심이 박혀 있는 것과 어떻게 접촉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미세한 기술까지 다 들어와야 될 건데 아마추어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과연 SK 하이닉스가 이런 센시티브한, 좀 초민감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거든요. 그럼 SK는 왜 이거를 생각을 했을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동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SK가 먼저 실리콘밸리나 뭐 텍사스 이런 데 오스틴밸리 가서 많은 그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이 패키징 기술 중에 HBM 기술이 상당히 중요해지겠다. 뭐 이런 거를 느꼈다든지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계기가 뭘까요? 저는 이제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주제랑 굉장히 밀접한 게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주제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초거대 AI라고 표현하는 이제 그거를 직접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서버 GPU를 엄청 많이 씁니다. 엔비디아 GPU, A100 GPU 이제 많이 쓰고 내년부터 이제 H100도 쓸 예정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 HBM이 있어가지고 정말 수혜를 보고 있는 회사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컴퓨터를 맞추는데 게임 하려고 이제 GPU를 산다고 하면 거기에 HBM이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보통 네. 이제 일반적인 컴퓨터에는 그런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네. 그리고 일반적인 서버에 들어가는 GPU들도 네. 예전 버전들의 GPU들은 딱 그런 HBM 정도는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메이저 수요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HBM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전적으로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차별화를 해야 되니 네. 이제 그 머저리티에서 이제 그냥 경쟁하는 것보다 좀 이제 니치한 부분에서 자기가 좀 경쟁력 우위를 가져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네. 이제 마침 몇 년 전부터 이제 엔비디아가 그 HBM을 이제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죠. 자사의 이제 하이엔드 예. GPU에다가.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 이제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쟁자들이 안 하는 분야를 네. 찾아서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 최첨단 기술, 반도체 기술에서는 누가 하나 이렇게 한 분야를 선점을 하지 않습니까? HBM 같은. 그러면 차후에 엔비디아가 무슨 다른 어떤 GPU나 TPU, NPU 같은 걸 개발을 할 때 SK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까? 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데서 뭔가 다른 걸 만들어내고 있으면 엔비디아가 그런 시장 조사를 해서 이번엔 TSMC 거를 한번 써볼까? 이렇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뭐 이건 저는 이제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제 어차피 TPU를 쓰든 NPU를 쓰든 뭐 아니면 다른 AI 반도체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도 네. 그 메모리라고 하는 그 기능 자체는 사실은 다 어디에나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네. 물건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딱 두 가지만 고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정말 그 하이밴드위스트가 필요하냐 아니냐. 예. 그러니까 고대역이 필요하지 않은 태스크냐 필요한 태스크냐 요거에 따라서 그냥 HBM 쓰냐 안 쓰냐 결정되는 거지. 그렇군요. 그게 이제 어떤 그 연산 장치냐에 따라서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가트너가 조사를 하니까 AI 반도체 시장이 한 44조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44조 그러면은 지금 뭐 배터리 시장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은 시장입니다. 배터리 시장과 비교했을 때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HBM을 생산하고 있는 게 SK 하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한 몇 군데가 될까요? 일단 HBM을 생산하는 회사는 세 군데입니다. 예. 일단 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세 메모리 회사 다 예. 하고 있는데 예. 중요한 건 지금 HBM3라는 제품이에요. 아. 요게 4세대 제품인데 예. 요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HBM3를 SK 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아.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A100이나 H100 같은 데는 이제 기본적으로 페어링해서 들어가는 HBM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고 네. 전체 HBM 시장을 100이라고 놓고 보면 예. HBM3가 한 3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거시 제품이 한 70% 정도 돼요.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는 생산을 할 수 있고요. 네. 4세대를 아직 못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발표한 게 9월 중에 HBM3를 양산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4세대부터 빨리 퀀텀 점프해서 SK 하이닉스를 넘어서겠다라는 게 이제 삼성의 계획이거든요. 예, 제가 질문 드리는 게 너무 그 뭐라 그럴까요? 무지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 하여튼 초등학생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시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많은 분들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 그다음에 가치도 뭐 메모리 반도체의 뭐 10배, 100배 또는 어떤 거는 10,000배 가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건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가서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대량 생산은 어려운 것 같다. 일단 딱 보니까. 자, 그러면 이 HBM 광대역 쪽, 고대역 쪽으로 이렇게 생산을 한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게 AI 쪽에서 수요가 지금 현재 존재한다고 하면 상당히 그 생산하는데 양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대량 생산으로 못 하면은 공장 설비를 하는데 보통 뭐 6조, 7조, 뭐 100조 뭐 이러는데 과연 투자하는 회사들이 나타날까 하는 그런 퀘스천 마크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삼성과 마이크론과 SK가 해결하려고 하나요? 지금 굉장히 최근에 이제 TSMC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네. 내용 보면요. 네. 수요 전체는 안 좋아요. 생각보다 안 좋은데 다만 AI 수요만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좋고 중장기적으로도 좋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제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네. 지금 이제 HBM 포함해서 그래픽 DRAM 쪽 매출 비중이 전분기 대비해서 2배가 늘었다. 지금 전체 그 DRAM 매출에서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AI 쪽에서 그 수요 성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이게 막대한 돈도 필요한데 증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어떤 장비들이나 이런 어떤 특정 기술들에서 병목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AMD의 리사수 박사가 네. 급하게 TSMC로 넘어갔었거든요. 네. 그 넘어갔던 것도 그 TSMC가 가지고 있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예. 코워스라고 합니다. 예. 칩온 웨폰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건데 그걸 하지 않으면 2.5D 구조의 지금 그 어떤 프로세서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쇼티지가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하고 AMD 같은 경우는 여기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이제 답답한 거죠. 제가 이제 대기실에서 우리 대표님하고 이야기했는데
H100 주문하면 지금 40조 걸린다고. 40조요? 네, 40조 걸리는데 국내 국책연구소에서 운 좋게 오래전에 주문해놓은 게 있어서 몇 천 장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만큼 지금 쇼티지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쓸 때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 공급이 못 따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급하게 세 회사 모두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SK하이닉스는 원래 현금이 없어서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크게 걱정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청주 팹에다가 예. 이 TSV 그 실리콘 관통 전극을 써서 네. 이제 HBM을 만드는 라인을 2배로 증설하기로 했고 예. 이게 엔비디아가 아마 선지급금을 하지 않았을까 1조 원 정도의 그런 추정이 지금 가능해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캐파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고 예. 지금 TSMC 코어스도 연말까지 지금의 2배 수준까지 캐파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말씀 어느 정도 듣고 보니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기술이 어느 정도 빠르게 발전하냐면 거의 빛의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에론 머스크는 우주에다가 3,600개인가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겠다. 그래서 전 지구를 자기 스페이스 X 인공위성으로 감아버리겠다. 그리고 모든 그 광대역, 고대역의 그 경도 위도를 10cm, 10cm 바둑판으로 잘라서 이거마저도 뭐 MPT나 뭐 다른 걸로 암호화폐로 해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상황. 자, 그 다음에 드론 산업이 또 나와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아마 드론 택시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무인 자동차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GPU, NPU, TPU지 CPU는 별 필요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 이 HBM이나 수많은 또 다른 하나의 메모리 반도체와 센서 이쪽 기술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무인 자동차와 드론은 정말 원시적인 형태의 기기의 작동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위성이 받아서 GPS 시스템을 제대로 쏴주고 받는 속도, 던지는 속도, 달리는 속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지. 이게 딴 스타카토로 일어나면은 어딘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자, 그러면 미래는 이제 어느 정도 보인단 말입니다. 질문은 그거죠. 삼성, SK보다도 뒤늦게 지금 HBM에 뛰어들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삼성 반도체가 세계 최고의 삼성 반도체 메모리가 이 정도의 미래에 대한 감각이 부족한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앉았길래 SK 늦게 하이닉스를 현대 하이닉스를 인수한 SK보다도 늦게 HBM에 뛰어들었는가? 여기에 뭔가 좀 오퍼레이션 시스템에 문제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우수 대표님?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삼성은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무죄다. 왜냐하면은 예.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 저 포함해서 작년 말까지는 네. AI 반도체 수요가 이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챗GPT가 작년 말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네. 아, 그럼 이제 지금쯤 이제 챗GPT가 좀 핫한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몇 년 후 지나면은 이게 막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기 시작하면서 AI 반도체 수요나 당연히 이제 그러면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은 GPU 네. 포함해서 그럼 HBM 수요도 같이 늘어나겠구나. 아, 좀 시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챗GPT가 생각보다 빨리 이거를 상용화를 합니다. 오픈 AI가 사실 굉장히 클레버하게 네. 여러 가지 그 관문들을 이 상용화하기에 있는 그 진입 장벽들을 하나하나 돌파를 해나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생각보다 급해진 거예요, 타임라인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3, 4년 후쯤 되면은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릴 거라 생각했던 게 이제 올해 갑자기 열리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건 일시적으로 저는 부족한 현상인 것 같아요. 네. 일시적으로 특히 빅테크들이 주도로 네. 이제 그런 고성능 AI GPU들을 이제 사재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 같고 네. 이게 투자 증설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수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아무래도 삼성에 계셨으니까 좀 정확하게 뭔가 답을 알고 질문하는 느낌인데 오퍼레이션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7월에 중간 인사가 있었잖아요. 네. 큰 폭으로. 네. 개발실장 2명을 바꿨습니다. 네. 네, 부사장급이고 예. 디램 개발실장하고 파운드리 개발실장이죠. 네. 보통 뭐 아시겠지만 어지간히 마음에 안 들어도 연말까지는 이렇게 하고 가을쯤에 인사를 하잖아요. 네. 부사장급 정도는. 보통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7월에 두 분을 이제 바꿨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지금 이재용 회장이 뭔가 지금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라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운이 없었죠. 이게 HBM이라는 게 2008년도에 AMD가 처음으로 제안을 한 거고 네. 그때부터 이제 뭔가 시장이 열린다 그랬는데
한 십몇 년 동안 삼성도 계속해서 연구비 쓰고 버티다가 이게 도저히 안 열리는구나 네. 라고 해서 팀을 해체해 버렸거든요. 네. HBM 팀을.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좀 약간 미련하게 좀 무직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계속 하다 보니 이게 얻어 걸린 거죠, 사실은. 이게 뭐 우리 AI 전문가도 작년에 이렇게 수요를 예측을 못 했는데 네. 뭐 하이닉스가 이걸 알고 버텼겠어요. 그냥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그 이제 말씀을 듣고 제가 뭐 이렇게 말꼬리를 잡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질문에 질문이 자꾸 꼬리를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 2000년대 초반에 21세기 초반에 세계 디지털 정보 통신 기술 시장의 테스트 베드 시장으로서 상당히 각광받을 수 있다. 서울에 깔려 있는 광 케이블과 대한민국 국민이 추구하는 그 빠름에 대한 어떤 초격차에 대한 느낌. 그러면 두 번째,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에 소위 치킨 게임을 해서라도 중국 시장이나 대만 기업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 기업. 가진 자의 오만이 아닌 이상에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의 두둔하는 입장밖에 안 될 것이고, 오히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가 삼성전자에 있는 반도체 책임자라고 하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메모리와 AI와 모든 GPT 시스템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이 패키징 기술의 향후 발전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저 같으면 미리 체크를 해놨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자해야 되고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손실을 봐야 되고, 나중에 이게 터지면은 그때는 단가를 얼마나 때리면은 그 동안에 비용은 다 커버될 수 있다. 이 계산을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희망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하이닉스 정도였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랬다? 지금 뭐 막 달려들려고 뭐 7월 달에 부사장 2명을 해고를 하고 지금 뭐이쿠야 뭐 불난집에 지금 막 그 하듯이 콩꼭 한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만약에 물으시면 삼성전자 주식이 뭐 7만 원대 막 이렇게 낮을 때 주식을 사야 됩니까? 라고 고민을 하실 때 저는 노라는 대답을 우회적으로 해드렸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엔비디아를 사십시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AMD나 엔비디아를 사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갸우뚱한 분들이 계시고 또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우리 이영수 대표님에게 여쭤본다면 삼성전자 반도체 주식을 사는 게 낫습니까? 엔비디아나 AMD 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주식을 사는 게 낫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을 9월에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9월에? 해요. 네, 예. 9월에 어떤 일이 있냐면 삼성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게 HBM3를 양산을 해서 네.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겠다? 납품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예전에 봐왔던 삼성의 뭔가 어떤 그 경쟁력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고, 네. 만약에 이번에도 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예. 그냥 말뿐인 이제 그걸로 지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오퍼레이션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영수 대표님이 이제 9월쯤이면 삼성이 내놓는 HBM 4세대가 어떤 형태를 가져갈지, 뭐 SK 거를 갖다가 카피를 했는 건지 아닌지를 보면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 최홍석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결국 이 HBM이 됐든 아니면 DBM이 됐건 반도체 DBM이 됐건 향후에 메모리 반도체의 효율성과 가성비를 나타내는 기술력의 싸움을 보려면 결국 AI의 진행 방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금 전에 AI는 이제 초보 단계에 와 있다. 앞으로 이게 상당히 발전할 거다. 이렇게만 말씀을 주셨는데, 시청자분들에게 앞으로 이 발전할 것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석탄을 떼어서 전기 돌려서 방직기를 짜서 그다음에 석유를 개발해서 뭐 큰 철선을 만들어서 무역을 하고 이 단계를 넘어선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빛의 속도로 산업이 바뀌어버린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사이에 이미 저만큼 달나라에 가 있는 상황이 올 건데, AI의 산업 진행 방향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사실은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I를 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앓는 소리를 많이 했지만 AI 기업들이 우리 자원 많이 필요해요, 뭐 서버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 네. 앓는 소리를 했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막 엄청난 자원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AI 모델이, 왜냐하면은 하나만 할 줄 아는 AI 모델을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전문가 AI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진짜 요만큼밖에 못하는 AI를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것만 잘하는 AI를 만드는 기업이 이제 수천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이 각각 기업이 그렇게 많은
서버 전원은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HBM 수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A100 같은 그런 GPU는 보통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제가 이제 전 회사에 있을 때 A100 GPU를 저희 연구원들한테 한 명당 하나씩 쓸 수 있게 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우와 하면서 다 몰려온 거예요. 야 이렇게 A100을 하나씩 쓸 수 있는 회사가 있다니 이제 이 정도였던 그런 분위기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AI를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하나만 잘하는 애 만들어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성능 올라갈 수 없다. 예를 들면 지금은 번역을 잘하기 위해서도 사회 문화적인 맥락도 알아야 되고 상식을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번역을 더 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의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더 많은 자원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이런 트렌드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들 지금 이제 GPT나 뭐 아니면 이제 구글의 바드나 이제 이런 애들이 주로 많이 쓰지만 이제는 스타트업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큰 인공지능 만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시장이 커지는 만큼 저쪽에 이제 가속화될 겁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네. 저는 그래도 아직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9월에 진짜 정식 런칭한다면 그리고 그게 성공적으로 시장에서 먹히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지금 그 반도체 바틀렉은 그 램에만 걸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 이제 TSMC가 지금 캐파가 부족할 정도로 지금 반도체 바틀렉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HBM이 납품되고 하는 시장에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때 나오기만 하면은. 네. 그거 이제 그리고 그 시장이 이제 앞으로 점점 커질 거냐 어디까지 커질 거냐는 사실은 이 지금 나와 있는 오픈AI GPT 같은 걸 가지고 이제 킬러 콘텐츠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좀 기점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아직 사실 GPT 사람들이 호기심을 많이 쓰지만 내가 예전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처럼 내 스마트폰 없으면은 너무 삶이 불편해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아직은 뭐 코딩하는 사람들은 이제 진짜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근데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GPT를 통해서 쇼핑도 하고 GPT를 통해서 게임도 하고 이제 이렇게 진짜 스마트폰처럼 많이 쓰는 아직 그런 킬러 앱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얼마나 빨리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스마트폰처럼 누구나 다 GPT를 쓰는 세상이 오는 이제 이게 정말 관건일 것 같습니다.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 우리 정수 대표님. 저는 이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예. 2, 3년 내에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그 정도면은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저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뉴스 중에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 하디 패스트푸드 있지 않습니까? 맥도날드 햄버거. 거기서 이제 보통 드라이브인 스루라고 해서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주문을 받아서 이제 오더를 하고 돈 내고 그 다음 창문에 가면 픽업해 가는 그런 드라이브인 스루가 있는데 그걸 지금 전부 GPT로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보통 25명에서 18명의 고용이 필요했는데 이 고용자 수가 15명 정도로 줄어버린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AI 이야기하고 GPT 이야기하고 이게 디지털 정보과학 기술 ICT 이야기를 하면 경제 정책을 하는 분들은 경제가 이렇게 더 변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노동시장의 구조, 소득 분배 구조, 양극화 문제, 복지 정책의 변화 이 모든 거를 지금 다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곽수정 경제 프리즘에서 정책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셔서 이해를 하셔서 무엇을 입법화를 먼저 빨리 해놔야 되는 건지 무슨 시장을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분야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빨리 정부가 줘서 과거의 산업화처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을 흐트러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야 될지 이런 산업구조 변화에도 신경을 쓰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두 분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을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킬러 컨텐츠 아까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떤 게 킬러 컨텐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최영섭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AI의 핵심적인 가치는 사실은 사람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햄버거 가게에서 그 고용 인원을 뭐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은 확실히 그 AI의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화밖에 못 하니까 사실 저 핵심적으로는 그 AI가 진짜 사람을 본격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는 거는 인바디먼트가 되면서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올 초에 엔비디아 젠슨 왕이 이제 앞으로 AI가 어디로 갈 거냐. 네. 이제는 우리 인바디먼트 AI를 할 때가 됐다. 이제 이런 네. 표현을 씁니다. 인바디먼트? 네. 그건 뭐냐면 이제 AI는 지금 다 그 신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 챗GPT 같은 거는 랭귀지 네.
대화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로 컴퓨터 비전을 써가지고 이제 뭐 인식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 구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인식하는 이런 청각 같은 거 구현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신체가 있어야 할 수 있단 말이야. 뭐 물건을 옮긴다든가 뭔가 이제 행위를 하는 것들. 이제 그럼 로봇하고 인공지능이 결합되는 이제 시장이 언제 올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단초가 저는 이제 좀 올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이제 구글에서 팜2라고 하는 이제 논문이 나왔는데, 얘가 이제 언어 모델을 가지고 로봇을 제어해보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시도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꽤나 인상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네. 지금까지 이제 로봇은 다 사실상 그 하드웨어적으로만 접근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는 거의 다 룰 베이스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환경이 바뀌고 작업을 바꾸면은 다시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용성이 떨어졌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공장 같은 데서 아주 반복적인 작업하는 데만 로봇이 주로 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구글의 팜2는 뭐냐면 그런 하드 코딩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얘가 시각적으로 상황을 인지한 다음에 그 언어 모델이 작업 계획을 세우고 그 로봇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 명령도 언어 모델이 내립니다. 요거를 최초로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원래는 이 로봇이 하드웨어적인 문제를 극복해도 소프트웨어 때문에 한 2050년쯤 범용 로봇이라는 게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 생각보다 5년, 10년 내로 나올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더 예를 들면 지금 하디에서 아까 25명을 15명을 줄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게 15명을 다시 5명을 줄일 수도 있게 될 거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영화를 좋아하고, 왜냐 그러면 미국 영화를 이렇게 보면 터미네이터가 1978년인가 1편이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로빈 윌리엄스 주연 죽은 시인의 사회를 주연했던 로빈 윌리엄스 영화를 보면 방금 말씀 주신 로봇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 그 영화가 1980년 초반에 나온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이미 방금 말씀하신 로봇이 이제는 인간과 기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인식하는 건 다 똑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의식화하느냐. 이 뇌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가 정보를 받아들여서 판단을 내리는 이 과정이 로봇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사례를 판단해서 확률적으로 50.002%이 높으니까 이렇다라고 하지만 사람은 그 0.002%도 민감하게 비가 오느냐 꼼꼼하느냐 날씨가 맑으냐에 따라서 중국집에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짬뽕 먹으러 들어갔다 짜장면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이 가치를 갖다가 얼마만큼 AI가 실행할 수 있는가. 이 시대가 오면 터미네이터 4가 이야기하던 인류 종말의 시대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로봇이 다 결정해버리니까. 그죠? 그런 상상력까지 가져가는 게 제이슨 왕이 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시스템 반도체 쪽의 역할이라면 대한민국에도 그만한 산업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뭐 두 분께서는 첨단을 달리시는 쪽에 계시니까 그런 지금 숨겨진 AI라든지 또 다른 미래의 우주항공이나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뭐 패키징, 소재 부품 장비, 설계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래도 우리나라 스타트업이나 벤처 쪽에 유망한 물리학자나 코딩학자나 이런 업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우리나라 토양은 좀 척박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미래를 볼 때 네 가지 키워드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CPND라는 걸 같이 보는데요. CP 엔딩요? 네, CPND,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보는데요. 뭐 이게 이제 통신으로 보면 예전에 이제 우리 모토로라 벽돌폰 쓸 때는 네, 이제 뭐 이게 이제 2세대 디지털 통신이 되면서 사람이 이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행태들이 바뀌기 시작했고 3G가 되면서 이제 이미지를 보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이 새로 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G가 되면서 통신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OTT, 그렇죠. 뭐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이런 그 플랫폼들이 떴고 사실은 BTS가 굉장히 마이너한 소속사에서 네. 뜰 수가 있었던 게 SNS를 잘 활용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유튜브를 활용해서 슈퍼스타가 된 사례거든요. 그러면 그런 콘텐츠 쪽에서 보면 지금 K 콘텐츠나 K 드라마 같은 것들이 네. 기회를 잡았단 말이에요. 제일 취약한 게 저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향후에 나오는 이제 로보틱스나 뭐 자율주행차나 UAM이나 이런 쪽에서는 하드웨어적으로는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그 플랫폼
지금 이제 뭐 네이버 하나한테만 기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8월 24일날 이제 하이퍼클로버 X라는 걸 공개를 하는데 이게 제발 GPT-4에 접근하는. 조금 이제 한 80% 성능만 나오면 좋겠다라는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최 대표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실력 있는 어떤 회사들이 특화된 영역에서 나름의 어떤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어플리케이션 모델이 아니라 파운데이션 모델을 하시더라고요. 네. 사업을. 네, 그런 쪽에서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을 잘 활용해서 네. 나올 수 있는 회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네.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 우리 K 콘텐츠, K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트렌디하게 될지 몰랐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변화에 굉장히 능동적인 국민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폭발할 수 있도록 조금만 그렇죠. 해주면 돼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예. 이제 우리 박사님 같은 분들이 어떤 쓴소리들 이렇게 뭔가 중요한 그런 어떤 쓴소리들을 곳곳에서 잘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최홍석 대표가 말씀하시기 전에 쓴소리라 그래서 옛날 대장금 보면 그런 대사가 있어요. 장금이가 어릴 때. 너 왜 홍시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니까 입에서 홍시 맛이 나는데 그럼 홍시 맛이 난다고 이야기해야지 무슨 맛이 난다고 이야기합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지성인과 지식인들이 지혜로우려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맞는 것은 맞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학벌을 나오고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무엇을 쫓는다. 그 쫓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심과 상식을 위반하는 행동을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쓴소리가 아니고 그냥 바른 소리 아니면은 철없는 소리 뭐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그 정도 쓴소리 할 정도로 위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우리 최홍석 대표께서 방금 이영수 대표가 말씀하신 그 분야를 이어서 한번 말씀을 주시죠. 우리나라에 과연 얼마나 많은 스타트업과 벤처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고 정부는 과연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대기업이든지 어떻습니까 환경이? 저는 사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삼성전자는 분명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을 텐데 많이 조사하고 학자들이 그렇죠. 모여가지고 막 네. 상황이나 이런 거를 쫙 분석한 다음에 이러면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합리적인 판단 내렸을 텐데 왜 지금 뒤쳐졌나? 그러면 저는 오히려 과거에는 조금 이제 그런 합리성이 좀 부족하게 약간 동물적 직감으로 판단하면서 약간 좀 무모해 보이는 도전도 했다고 하면은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합리적인 판단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어떤 정책 자금을 집행할 때나 네. 정책의 방향을 정할 때나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네. 그리고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벤처에 투자할 때도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심지어 저는 제일 우려되는 건 이 부분인데요. 스타트업들이 창업 아이템을 정할 때도 좀 너무 합리적으로 너무 안전한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나라는 지금 벤처 캐피탈들도 선호하는 투자 모델들은 이제 쇼핑몰 같은 커머스 같은 거 그냥 이제 성공이 보장돼 있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성공한 모델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을 선호하고 또 AI 기업들이 요즘은 또 뭘 선호하냐면은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그냥 GPT 잘 써가지고 네. 응용 소프트웨어 만들겠다, 응용 서비스 만들겠다. 물론 이제 응용 서비스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당연히 필요를 하죠. 자기가 이제 그런 거에 강점이 있는 그런 그 팀 멤버들은 이제 그런 걸 하는 게 맞지만,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해도 너무 직접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 챗GPT와 같은 혹은 그 다음 버전의 이런 모델들을 개발하겠다는 스타트업들이 너무 없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벤처 캐피탈들도 너무 이제 그 리스크 테이킹하기 싫어하는 좀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은 합리적이긴 하죠. 합리적일 겁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이제 그 다 세워놓은 로직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제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돈 벌 확률이 높은 데를 선택하는 게 본능적인 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미시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에서는 그게 이제 굉장히 경쟁력을 뒤처지게 만드는.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10년 후, 2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IT 강국도 아니고 제조 강국도 아니고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를 하는 그런 아이템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위기의식을 좀 가지기도 합니다. 어제 뉴스인가요? 아마 삼성의 수석 연구원이 기밀을 빼돌려가지고 중국으로 가져갔다. 이런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해가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과거에 아까 우리 이영수 대표께서 이제 쓴소리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그 초안제 아시지 않습니까? 항우하고 유방. 항우가 사실은 금수저고 유방은 흑수저인데 이 둘이가 결국 유방이 승리해서 중국을 통일하게 된 시작점이 저는 항우가 유방 범정을 버리는 케이스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전략을 만들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계획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방금 말씀하신 리스크 테이커가 아니라 리스크 해저들입니다. 사실은. 수많은 시나리오를 놓고 이 중에서 어느 게 확률이 높은지를 이야기하고 그 많은 시나리오를 이야기할 수 없는 회사의 문화가 만들어졌다면 좋은 이야기만 듣고자 하는 이야기 문화만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회사는 이미 모토로라, 노키아를 따라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모토로라가 마틴 쿠퍼가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셀룰러 폰을. 그리고 NTT가 그 광대역 통신망을 만들었고요. 일본이. 근데 지금 그 회사와 그 통신회사는 세계에서 이름을 대도 뭐 대충 기억만 할 따름이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최영수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삼성전자가 지금과 같은 한중일 간의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미국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딱 잡고 이 패권을 한국에 줄까 대만에 줄까 일본에 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면 저는 심각한 전환점에 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심지어 국민들조차도 만약에 감지를 못하고 있다면 한국의 미래에 대한 크나큰 지금 빨간 적신호가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께 다시 한번 여쭈고 싶은 거는 이 삼성이 되었건 SK가 되었건 더 많은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는 메모리보다는 이 패블리스 쪽보다는 또 다른 이런 벤처와 캐피털에서 생산해내는 MPU, GPU, TPU를 활용해서 많은 것들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이런 시장을 좀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 파운데이션, 인프라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지금 환경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정말 이거는 말하기 창피할 수준이다. 아니면 실리콘밸리의 한 50% 수준은 된다. 그렇게만 표현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청수 대표님께서 그쪽에 계시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가 메모리는 잘하는데 비메모리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소프트웨어 생태계 그 중에서도 이제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장악할 때 어떤 전략을 썼냐면은 자기의 그 GPU를 써서 AI를 개발하기 편하게 만드는 온갖 그 소프트웨어들을 자기들이 그냥 다 투자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배포하고 그걸 가지고 만들게 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하드웨어 제조 회사인데 소프트웨어 조직을 엄청 키워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생태계를 만듭니다. 이제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엔비디아 GPU가 아니면은 AI 개발자들이 개발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 GPU들 많이 나왔죠. 네. 미국에도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에도 뭐 대표적인 뭐 리벨리온이나 뭐 이런 퓨리오사나 뭐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그런 기업들을 쓴다고 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못 쓰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소프트웨어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AI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우리 GPU를 대체하는 그런 AI 반도체들을 쓰게 하고 싶으면은 소프트웨어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투자에 되게 인색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투자여야만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거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영역인데 그런 의사결정 잘 못 내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책임지기 싫죠. 그렇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내가 투자해야 돼라고 이렇게 해서 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야, 그 몇 년 동안 투자했는데 돈도 못 벌고 이제 이렇게 될까 봐. 그렇지만 이걸 안 하면은 그냥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영원히 그냥 메모리만 납품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그렇게 이제 아주 나쁜 전망은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GPU든 뭐 AI NPU든 뭐 TPU든 어떤 형태의 AI 반도체든 간에 어차피 메모리는 대체를 못해요. 연산 부분만 대체를 하는 겁니다. 비메모리 부분만 대체를 하는 거지 메모리는 계속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거는 양자 컴퓨팅이 나와도 연산은 양자 컴퓨팅으로 해도 하지만. 어차피 메모리 역할을 할 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단기간에 대체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고 하면은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에 좀 더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약간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우리 그 문화적인 부분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거를 잃어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한 반에 뭐 60명 계셨잖아요. 예. 한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그러면 대충 한 10명은 손들었을 거예요. 그죠? 나중에 뭐 국방부 장관, 뭐 육군 참모총장 뭐 이런 요즘에 그러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뭐 유튜브 없죠. 크리에이터 하겠습니다. 뭐 공무원 요즘은 공무원 또 인기 없으니까. 네. 이제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급속 압축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성공을 한 건데 지금은 이제 너무 안전지향주의적으로 자리매김해버린 것 같아요. 네. 저도 벤처 그 말씀하시면서 되게 약간 머리가 띵했는데 네. 저도 이제 그 벤처 투자를 할 때 이제 이렇게 이제 회사들을 이제 이렇게 검토를 할 때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펀딩을 하는 투자자들이 사실 그런 것들을 원해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잖아요. 벤처인데 모험이 없습니다. 벤처에 VC에 모험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게 또 우리 어느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약간 저는 이제 JYP가 A2K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미국 내에서 한국형 걸그룹을 이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네.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원더걸스가 그 아시아에서 인기가 있는데 그렇죠. 굳이 그 미국에 데리고 가서 막 네. 그렇게 뭐 조그만 쇼핑몰에서 공연하고 막 그러길래 JYP가 왜 저럴까? 그때 저도 욕을 했었는데 지금 그걸 보면서 만약에 그때 그런 모험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JYP가 있었을까, BTS가 있었을까라는 반성을 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뭔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단기적인 합리성에만 갇혀서 뭔가 장기적인 그림을 너무 이렇게 배관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네. 그 반성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오히려 역으로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최홍석 대표님이나 이영수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기성세대로 참 답답하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누가 걱정을 하고 있는가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는 뭐 양자 컴퓨터가 와도 일단은 쓰여질 거기 때문에 삼성은 망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위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유전인자 속에 사실은 이 노마드 이 유목민의 유전인자가 엄청나게 흐르고 있거든요. 우랄 알타이 어계를 쓰고 있고 또 우리의 민족 이동을 놓고 보면 상당히 노마드적인 내용이 강한데 이런 거죠. 투자라고 하는 것은 소니를 놓고 봤을 때 흑백 텔레비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소니가 어디 있느냐 모르세요 이제. 마리오, 슈퍼 마리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모든 광학 장비라든지 또 미래 자동차, 무인 자동차에 들어갈 컨텐츠 산업은 소니가 거의 야금야금 옛날 영화 산업에 진출해서 가졌던 그 플랫폼으로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숨어 있는 기업인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과연 이런 걸 하고 있느냐. 그리고 GPU 아까 말씀을 저희들이 자주 했습니다만 GPU도 뭐 제이슨 왕이 뭐 GPU를 생산해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 법칙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버클리인가요? 저쪽 스탠포드 대학원생들이 갑자기 막 이 그래픽 카드를 사가지고 가서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얘들이 그래픽 카드 가지고 게임을 만드는데 이게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VR, AR을 막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이슨 왕도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코딩 방법만 바꿔버리면 다른 데로 활용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갔던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세계는 누구 하나 독불 장군이 나타나서 천재가 나타나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곳곳에 숨어 있는 실수를 하고 있는 하이 리스크를 택하고 패배하고 있는 그런 기술 쪽에도 뭔가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투자에 대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잭팟 산업이다. 이거는 캐시카우 산업이다. 뭔가 나름대로 산업을 구분을 해서 이제는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도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정책을 하는 분들이 들으셔서 지금 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규제를 풀고 어느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해줘서 좀 살아나게 해달라. 이 토양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두 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적으로나 또는 산업적으로 거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 뭐 다윗이 돼도 좋고 한번 이렇게 정책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꼭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안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피크아웃을 하는 건데 사실 저도 이제 어떤 이제 예전에 기자 생활을 하면서 삼성맨들 되게 많이 만났었는데 네. 그 오비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우리가 굳이 시스템 반도체를 해야 되냐? 메모리 잘하면 되지. 라고 실제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메모리만 잘해서 이게 얼마나 경쟁력이 유지되겠냐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네. 뭔가 우리는 항상 새로운 걸 해서 그죠? 옛날에 봉제 산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중화학공업을 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성공한 건데 어느새 자기들의 성공 방정식을 잊어버린 거 아닌가 뇌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야성을 깨우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좀 이제 기술이 변혁하는 시기에 이제 단절적인 발전이라는 걸 한다라는 저는 이제 이런 표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게 이제 좋은 사례가 과거에 이제 딥러닝이 2010년 초반에 나왔을 때 네. 그때 이제 여전히 내가 이제 몇십 년 전부터 나는 20년 동안 인공지능 해왔던 사람인데 네. 이거 뭐 딥러닝 그냥 별거 아니고 오히려 단점 많고 네. 이제 이런 표현들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야라고 했던 분들이 사실은 더 못 봤던 거예요. 이 딥러닝 본질적으로 기존에 그분들이 20년 동안 해왔던 그 공부해왔던 그 인공지능이랑 달랐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이 새로 그때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어차피 그때부터 새로 출발했던 거예요. 그 기술은. 그러니까 그거를 대표적으로 잘했던 게 구글입니다. 네. 구글이 당시에 이제 원래 인공지능을 옛날부터 투자했던 IBM하고 다른 접근으로 네. 완전히 새로운 접근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인공지능 하면 구글이라고 하는 인식을 만들어냈던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단절적인 변혁이 지금 또 일어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그게 지금 우리는 좀 그 단어 선택의 약간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네. 보통 그냥 초거대 AI나 뭐 생성형 AI라는 그 정도 표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이 컨셉은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인공지능하고도 또 완전히 단절적으로 변하는 네.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성공 방정식,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잘 해왔던 스타트업들이 많지만 네. 여기서 지금 안주해서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왔고 이거 가지고 앞으로도 좀 더 발전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니까 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지금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좀 더 모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되면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분야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좀 알아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저는 저희와 같이 이런 도전을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하는 그런 미래에 도전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제가 생각난 김에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그 미국의 그 버클리 아니면 스탠퍼드 대학 원생 사용하고 있는 GPU 그래픽 카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딥마인드를 설립했던 친구들이 이 뮌헨 공대 출신 독일인 한 6명하고 영국계 이렇게 좀 섞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대학에서 갓 출연한 졸업한 이런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방금 말씀하신 그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단절적 변화, 단절적 변혁 이거를 이루어낼 수 있는 거는 젊은 세대에게 좀 더 확률이 높지 않냐. 기성세대 못한다는 건 맞습니다. 아니고. 네. 그렇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교육의 방정식도 바뀌어야 된다. 징후 같은 이렇게 교수님이 벌써 뭐 10년 전 노트를 가지고 칠판에 쓰시는 교육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 일대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과연 AI나 반도체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또 학부형들 중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야, 앞으로 너가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것보다 물리학이나 기초화학 또는 기초자연과학을 해서 이런 코딩이나 컴퓨팅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니? 한번 자녀 교육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두 분께서도 한번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우리는 이미 세상은 빠르게 바뀌었지만 교육 시스템은 아직까지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여전히 뭔가 그 프리 트레인드 해서 그걸 정답을 내는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교육이 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그런 것들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제일 늦게 바뀌는 게 결국 교육 시스템이고 학교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젊은 어린 친구들이 빨리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데 좀 더 많은 시간과 여유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풍토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빨리 힙합처럼 나는 힙합 아티스트가 될 거야.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13살, 14살부터 시작해야지 뭔가 진짜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높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또 빨리 또 경로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전환해주는 그런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결국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이 교육에 참고할 사례가 저희 회사에 한 명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인데 네. 대학을 안 가겠다고 이제 저희 회사에 온 거예요. 나는 대학에서 AI 전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내가 4년을 공부를 하고 나오면 이미 그때 AI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하고 또 갔을 다른 텐데. 방향으로 더 발전해 있을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최전선에서 AI 기술 개발하는 최전선에서 내가 직접 AI 배워서 AI 전문가가 되겠다 이러면서 저희 회사에 온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단순히 그냥 지금 저희 회사에 오기 전에 그 행보를 봐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남들 이제 수능 공부할 때 이 친구는 막 로봇 만들고 AI 뭐 예를 들면은 그뭐 모기 소리를 감지하는 인공지능 만들겠다고 모기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다 붙여가지고 막 이거 녹음하고 막 이러고 있고 그렇게 자기가 직접 해보면서 코딩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만들고 이러면서 직접 그걸 경험하면서 이렇게 성장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와 내가 저 나이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 경험의 질과 경험의 그 넓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네요. 아 이게 어쩌면은 이제 앞으로의 우리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경험들 이런 쪽이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실 너무 많은 지식 중심의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과거에 이제 학문이 발전할 때는 이렇게 누적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교육을 하는데 막 과거에 무슨 뭐 통계적인 그런 기법들, 뭐 확률론적인 기법들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쭉 훑어봤자 별로 도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나오는 최신 논문들을 막 읽으면서 그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들 이제 과거랑 완전히 다른 접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요즘 막 고등학생들, 중학생들도 그렇게 이제 텍스트북 보는 게 아니라 그 논문 막 찾아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예. 합니다. 이제 시대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능동적인 그런 교육 방식을 택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시 또 한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눌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그 필요성, 충분성이 아니라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있고요. 이형수 대표께서 좋은 말씀도 주셨습니다. 성공방정식, 그 모호함을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호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놓고 흔히 옛날 고서를 읽으면 공성이 맞냐 수성이 맞냐 이렇게 표현들 합니다. 근데 둘 다 틀렸다고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공성도 해야 되고 수성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러면 그 안에는 수많은 전략과 전술이 존재를 해야 되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정말 이 단순한 상식, 이것이 하나의 그 존엄의 가치, 소위 말하면 상당히 과학기술에서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적인 배경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삼성 이야기도 하고 SK 이야기도 하고 엔비디아 이야기를 하고 뭐 AMD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핵심의 가치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한다. 우리가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바뀌고 있다. 이 변화에서 마치 이거를 혼돈이라 생각해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지만 이 혼돈이 변화의 하나의 장이 되고 이 장을 우리가 잘 연주를 하면 멋진 뮤지컬이나 오케스트라가 되지 않겠느냐. 대한민국 미래를 한번 그렇게 예상해 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미래에 대해서 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